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쥐고 탈출했습니다. 핵도, 독살도, 정치범 명단도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을 멎게 한 것은 오직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북한 인민 600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는 돈, 바로 50억 달러의 검은 돈 장부였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태블릿에는 김정은이 인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해외 비밀 금고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정의가 걸린 최악의 추적극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의 증언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아버님,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애국심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맹세했습니다. 이 더러운 돈을 쫓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장부의 첫 페이지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하다 죽어간 인민들의 핏자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피로 산 프랑스 고급 포도밭과 스위스 비밀 별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했던 최고 존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분노하신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댓글에 분노라고 꼭 남겨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실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줄을 끊는 것은 핵을 막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장부에 적힌 단 한 줄, 스위스 금고 701호. 이 암호를 풀기 위해 저는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 당국과 함께 유럽의 심장부로 잠입한 그 순간 저를 사살하라는 북한 보위부의 검은 그림자가 파리 뒷골목에서 저를 덮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50억 달러를 지키려는 북한 정권 그리고 그 돈을 인민에게 돌려주려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숨막히는 대추적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의의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입니다. 바로 지금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폭로할 내용 때문에 북한 암살조가 저를 노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평양 최고급 병원 중환자실. 오후 6시 정각이었죠. 저는 김정은의 병실 문고리를 돌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태블릿.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면 정중앙에 떠오른 숫자를 보았거든요. 50억 달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북한 인민 600만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된 거였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태블릿을 켜고 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폴더명이 최고 존엄 해외 비자금이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끝없는 계좌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아일랜드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이 분노에 공감하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애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본 굶주린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영양실조로 숨진 할머니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해외에 별장을 사고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제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쫓고 있었거든요.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들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져온 태블릿 속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50억 달러를 추적하는 목숨을 건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암살조가 저를 찾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돈의 정체를 파헤쳐 나가겠어요. 며칠 후 새벽 3시 정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국정원 긴급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담당자의 숨막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최고급 암살자 리철남이 한국에 침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철남. 저는 그 이름을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가 맡은 표적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전설적인 암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번 목표는 바로 저였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철남이 이미 제 아파트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한 가죽 구두 소리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줄이려는 듯 조심스럽게 들렸거든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정말 왔구나. 리철남이 정말 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요. 창문으로 탈출하라는 거였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3분도 남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틀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3층 높이였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몸을 던졌어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왼쪽 발목이 꺾이면서 찌릿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방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리철남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였어요. 아파트 뒤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국정원 요원이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뛰어가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는 순간 아파트 3층 창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리철남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1분만 더 늦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베이징에서 북한 해외 자금 관리 최고 책임자 김철수가 의문사했다는 거였어요. 호텔 방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독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철수야말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실제 관리자였어요. 그가 죽었다는 건 입을 막으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50억 달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국장 곳곳에 동양인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일반 승객 같았지만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
훈련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스위스 출국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체크인을 하려는데 갑자기 시스템 점검이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뒀어요. VIP 전용 루트로 특별 출국시켜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한국을 떠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을 때 공항 건물 옥상에 망원경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위스에 도착해서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횡령 자금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침략 전쟁 자금이었던 거였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석희 동지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태블릿 속에서 발견한 그 암호, 스위스 금고 701A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그 코드가 바로 50억 달러가 숨겨진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가 오싹했어요. 어제부터 공항 주변에 북한 추적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태블릿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북한 최고 존엄 가족 명의로 구입한 비밀 별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별장 구입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억 달러 중에서 800만 달러를 써서 산 거였어요. 북한 인민 10,000명이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으로 개인 별장을 산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매달 나가는 관리비였어요. 한 달에 10만 달러씩 관리비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빈 별장 관리비로만 그런 거액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사관에서 만난 스위스 연방수사청 담당자가 저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은영 씨, 그 별장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민철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는 젊은 남성이에요. 북한 최고 위층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내용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매주 주말마다 호화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부유한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말이에요. 한 번 파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한 번 파티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아이들이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가장 역겨웠던 건 그 파티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모여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그 더러운 돈의 힘이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궁전 같아요. 실내 수영장, 개인 영화관까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와인 저장고예요. 와인 저장고에 보관된 와인들의 가치가 100만 달러를 넘는다고 했어요. 한 병에 5만 달러짜리 와인들이 수백 병씩 있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을 때 여기서는 한 병에 5만 달러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별장 앞마당에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스위스 한복판에 김일성 동상이라니요.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동상 제작비만 100만 달러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사치를 부리면서도 북한에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담당자가 들려준 대답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별장 지하에 거대한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현금과 금괴가 보관되어 있는데 추정 가치만 10억 달러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도피 자금인 것 같아요. 도피 자금이라니요. 인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을 생각은 전혀 없이 체제가 무너지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반드시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이요. 저 별장에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 주변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칫하면 당신이 영영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야 여러분께 생생한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50억 달러 검은 돈의 실체였어요. 북한 인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스위스에서 왕족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의 정체였거든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검은 돈 유통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제사장. 그날 밤 스위스 호텔에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위스 연방수사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그 별장 화재 현장에서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불에 타담한 지하 금고에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바로 북한 해외 자금 관리의 실제 조직도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태블릿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최신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었어요. 그 문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북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27개국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자금 네트워크를 구축해놨던 거였습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복원된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스터가 매월 평양에 보내는 극비 보고서의 사본들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사조 작전 남조선 내부 붕괴 작전 3단계 진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북한이 무력 침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1단계는 경제 침투였어요. 이미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북한 자금이 우회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 배달앱, 심지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에 북한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단계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서 반미 감정과 친북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이었어요. 매달 300만 달러씩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3단계가 가장 무서웠어요. 통일 후 대한민국 주요 인사들을 일괄 제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치인, 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총 10만 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어요. 문서 말미에는 더욱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조선 국민들은 자유에 너무 오래 취해 있어서 진짜 혁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면서 박석희 동지가 왜 목숨을 걸고 태블릿을 저에게 맡겼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전 세계 각국에 배치된 북한 요원들의 실시간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였어요. 미국에만 현재 200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학 교수, 사업가, 심지어 정부 기관 직원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곳곳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매월 10만 달러씩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어요.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에 150명, 프랑스에 120명, 영국에 90명. 이들이 현지에서 반미 시위를 조직하고 친북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에만 300명의 요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거였어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모든 갈등을 북한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문서에 따르면 현재 500명이 넘는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정치인 보좌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심지어 교사와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다양했어요. 반정부 여론 조성, 미군 철수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활동까지 모든 게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각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만 월 5천만 달러였습니다. 1년이면 600억 달러가 전 세계 공작 활동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의 출처가 바로 북한 인민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마스터의 개인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총성 한 발 없이도 남조선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 김일성 주석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저는 그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박석희 동지의 유언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런 거대한 음모를 상대로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불사조 작전 문서를 보여줬을 때 검찰관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건 테러 자금 조달이 아니라 국가 전복 음모네요. 스위스 검찰총장이 경악하며 말했어요. 즉시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해야겠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북한 대표단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5명의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북한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외교 자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 준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스위스 검찰이 제가 제출한 문서들을 공개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북한 대표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위조입니다. 북한 대표가 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서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스위스 금융당국이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50억 달러 전액을 즉시 동결한다는 거였어요. 동시에 관련 계좌들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급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검은색 밴 2대가 저희 차를 앞뒤로 끼어들었어요. 스위스 경찰의 호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한복판에서
차량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 요원들이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은밀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스위스 경찰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북한 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은 취리히 신의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한국 영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영사관 주변도 포위된 상태였어요.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북한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사관에서 받은 보고는 더욱 심각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서울의 주요 은행들이 모두 해킹 공격을 받았어요. 북한이 계좌 동결을 무력화하려는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수사 덕분에 주요 계좌들은 이미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새벽에 들어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해외 자금이 동결되자 최고 위층 사이에 책임 공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남았어요. 과연 이 50억 달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돈을 북한 인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동시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 공작 조직망을 완전히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영사관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새벽 5시에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제금융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북한의 모든 해외 계좌를 완전히 동결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북한이 10년 넘게 준비해온 법적 방어막을 뚫어야 했거든요. 각국의 은행법, 국제법, 외교 특권까지 모든 걸 검토해야 했습니다. 스위스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최은영 씨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실제 계좌 동결 명령을 각국 은행에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케이맨 아일랜드 27개국의 은행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국제금융당국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저도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북한 관련 모든 계좌에 대한 동결 명령을 발동합니다. 스위스 금융당국 대표의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거였습니다. 하나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계좌 동결 완료, 싱가포르 계좌 동결 완료, 룩셈부르크 계좌 동결 완료. 각국에서 연달아 성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발견한 50억 달러에서 시작된 추적이었지만 실제로 동결된 총 금액은 70억 달러였어요. 숨겨진 계좌들이 더 있었던 거였습니다. 70억 달러라니요? 북한 전체 국내 총생산의 3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북한 전체 인민이 10년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격도 즉시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서울의 주요 은행들이 모두 공격받았어요. 다행히 각국 정부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으로 북한의 해킹 조직망까지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해외 자금이 동결되자 최고 위층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39호실 책임자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외 자금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였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저녁에 받은 보고는 더욱 의미 깊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북한 공작 조직망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활동 자금이 끊기자 더 이상 공작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200명의 북한 요원 중 절반 이상이 본국으로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구축한 공작 조직망이 일주일 만에 붕괴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친북 활동을 하던 일부 인사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북한으로부터 받던 자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유엔에서는 동결된 자금을 북한 인민들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자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돈을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인민들을 직접 돕자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서 빼앗은 돈을 다시 인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진짜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석희 동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진실이 드디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 승리를 어떻게 북한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70억 달러 동결 성공 직후 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태블릿을 정리하던 중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숨겨진 폴더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폴더명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해독해보니 폴더 이름은 최종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안에는 북한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십 가지 독살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일은 무색무취 독성물질 매뉴얼이었어요. 리신, 폴로늄, 노비촉 같은 치명적인 독들의 제조법과 사용법이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끔찍했어요. 해외 표적 제거 실행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북한이 실행한 암살 목록이 들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심장마비나 사고사로 위장된 반체제 인사들의 연이은 의문사 기록이었어요. 실제로는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북한 반체제 인사들이 의문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매뉴얼에 따라 실행된 계획적 살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남조선 주요 인물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인물마다 상세한 신상 정보와 함께 암살 방법, 실행 시기, 담당 요원까지 배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체계적인 대량 학살 계획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일부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표시였어요. 몇몇 이름 옆에는 진행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이름도 보였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암살조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장 섬뜩한 건 암살 방법이었어요. 단순한 독살이 아니라 자연사나 사고사로 위장하는 정교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교통사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위장하는 기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파일은 언론 조작 및 여론 교란 매뉴얼이었습니다. 암살 후 언론을 어떻게 조작해서 의혹을 차단할 것인지, 어떤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것인지까지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한국 정부에 이 정보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복도 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보고했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3층이 아니라 12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호텔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려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구조 헬기를 보낸 거였습니다. 헬기에 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호텔 주변에 검은 차량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저는 즉시 한국 정부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지금 당장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강화해야 해요. 북한이 대규모 암살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부터 한국에서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암살 목록에 있던 주요 인사들에게는 특별 경호가 배치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의 마지막 폴더에는 북한이 준비 중인 최후의 수단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 암살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테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날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북한의 최후 발악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태블릿의 마지막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최은영 씨 마지막 폴더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계획이네요. 국정원 차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모든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태블릿의 마지막 폴더에는 북한이 준비한 최후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대규모 사이버 테러 계획이었어요.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 교통망까지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을 한 번에 공격해서 한국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아챈 덕분에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북한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해외 자금이 완전히 차단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최고 위층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외부 세계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였어요. 북한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 지원을 받게 되었고 주요 병원들의 의료 장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인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박석희 동지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반드시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을요. 이제 저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의 검은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결과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 인민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계속 싸우는 거였어요. 현재 저는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북한 인민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결된 70억 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올해만으로도 북한 어린이 50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전체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요.
북한의 모든 병원에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이 치료받을 기회조차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 지원도 시작되었어요. 북한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뿌듯한 건 북한에서 온 소식들이에요.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소식, 병원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들이에요. 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박석희 동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북한 인민 전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그것이 박석희 동지와의 약속이고 고통받는 모든 북한 동포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댓글에 자유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볼 수 있어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살고 계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세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북한 동포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날이 오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리고 자유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요. 고맙습니다.